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는 것, 아버지, 그런 큰 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현금이 없다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성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라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아가 부탁이 있다. 아버님, 사실 저희도 상황이 좀 복잡해요. 윤호 오빠 회사가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가정을 지켜야죠. 아이 교육비며 학원비며 서울에서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태아가, 아니 서연아, 아버님, 정부 지원제도나 의료급여 같은 것도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보다는 그런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수술비 없다는 아들이 장인 칠순잔치에 8천만 원 써서 50억 땅 팔고 복수를 한 아버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구자읍 해안도로를 따라 자리한 작은 카페 바다양의 아침은 언제나 파도 소리로 시작됩니다. 65세의 정혜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그의 하루를 깨워줍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혜성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해양경찰로 일하던 시절부터 바다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바다 곁을 떠날 수 없어 이곳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벌써 1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을 열어왔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혜성은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극심한 피로감과 갈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는 익숙한 과정이 그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첫 손님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김순자 씨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혜성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컵을 들어 올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도 한 달 사이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진 것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카페 안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시야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안경을 바꿔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금융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외아들 윤호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윤호야, 잘 지내고 있지?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카페도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시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투자 유치 때문에 정말 바빠요. 곧 시리즈 B 투자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윤호는 항상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했습니다. 혜성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가끔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내라.
몸 건강히 잘 해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해양경찰 시절 위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할 때도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혜성은 카페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오늘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혜성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날 밤 혜성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셨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혜성은 카페를 임시 휴업한다는 문구를 붙이고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큰 병원에 간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혜성은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병원의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더욱 고향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곳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정혜성 환자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혜성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내과 전문의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최근 들어 몸이 매우 피곤하고 갈증이 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의사는 혜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복부를 촉진하고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혜성은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가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성 환자분, 다시 진료실로 오세요. 의사의 표정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진중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혜성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기 단계로 보이고요. 긴급하게 간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혜성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경화? 간이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단이었습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혜성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 잔고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큰 병원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혜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페에 돌아온 혜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였기에 이 순간에도 바다가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도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계속해서 4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굳히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산 적이 없는 혜성이었기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윤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후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이어서 바쁜데. 윤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는 것, 긴급하게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4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윤호야,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뭘 부탁한 적이 있었니? 이번만 도와다오. 나중에 꼭 갚을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서 당장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혜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윤호야, 아버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니? 아버지, 그런 큰 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현금이 없다고요. 일단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성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라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혜성은 다시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세아가 윤호한테서 얘기 들었지? 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세아가 부탁이 있다. 시아버지가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미안하지만 시아버지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 3천만 원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님, 사실 저희도 상황이 좀 복잡해요. 윤호 오빠 회사가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가정을 지켜야죠. 서연의 말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이 교육비며 학원비며 서울에서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세아가 아니 서연아. 아버님, 정부 지원 제도나 의료급여 같은 것도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보다는 그런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알겠다.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네, 죄송해요, 아버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혜성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정작 어려울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윤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 보면 달려와 안겼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혜성은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혜성은 겨우 몸을 일으켜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동작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순자 씨가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혜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파도 소리만이 그의 탄식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느낀 냉정함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단절된 관계를 실감했습니다. 혜성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몇 달 못 가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혜성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혜성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상처는 몸의 아픔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카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김순자 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그런데 사장님, 혹시 김순자 씨는 말을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사장님 아드님 맞나요? 혜성은 김순자 씨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윤호와 서연이 화려한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어디서 이 사진을? 제 조카가 남해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든요. 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건데 너무 화려한 파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조카 말로는 최소 8천만 원은 들었을 거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장님 아드님 같아서. 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분명 윤호와 서연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장인어른 칠순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요? 네. 요트 대여비만 해도 하루에 3천만 원이 넘고 거기다 특급 호텔 음식에 술값까지. 조카가 펜션 일 하면서 이런 파티는 처음 본다더라고요.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인가요? 어제래요. 남해 요트 리조트에서 큰 파티를 했다더라고요. 조카 말로는 규모가 정말 대단했다고. 혜성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 머신을 닦는 척했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 좀 차가워서요. 김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혼자 남은 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회사가 어려워서 당장 현금이 없다고 했던 윤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화려한 파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혜성은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 3천만 원은 없다면서 처가 행사에는 8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혜성은 휴대폰을 들고 윤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희 파티 사진 봤다고 말하면 감정 싸움만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혜성은 계속해서 그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윤호와 서연의 밝은 웃음,
화려한 의상, 그리고 값비싼 샴페인. 모든 것이 며칠 전 자신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뭐지?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인 건가? 혜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투자 미팅 때문에 며칠 출장 갑니다. 연락 늦을 수도 있어요. 혜성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투자 미팅이라니. 어제까지 남해에서 파티를 즐기더니 이제는 투자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윤호 오빠가 중요한 투자 건으로 바쁘니까 연락 자제해 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일에 집중 못해요. 혜성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락 자제하라니.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할 말이었습니까? 이럴 수가. 혜성은 카페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 전 해양경찰 시절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바다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수억 원짜리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혜성은 카페 정리도 하지 않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바다에게 묻고 있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윤호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서 웃고 있는 5살 윤호,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윤호, 대학 졸업식에서 아버지 덕분이라며 포옹하던 윤호.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혜성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혜성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요트 파티 사진이 맴돌았습니다. 8천만 원이면 2번은 수술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처가 체면이 더 중요한 아들을 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도 혜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강경화로 인한 몸의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혜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에게는 오직 바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순자 씨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제가 괜한 얘기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카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였나 봐요. 하루 종일 요트를 전세 내고 셰프까지 불러서 코스 요리를 만들었다더라고요. 김순자 씨의 말에 혜성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요트 전세에 전문 셰프까지. 그렇다면 1억을 넘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혜성은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고 나서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혜성은 자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처가 행사에는 1억 원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은 처음으로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 앞에서 밝은 척할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남은 것은 혼자만의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성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더욱 누렇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식욕도 거의 사라져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를 열려고 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유독 심하네. 혜성은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갑작스럽게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으아, 아! 혜성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칼로 배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살고 있던 박영식 씨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혜성 씨, 무슨 일이야? 영식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박영식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혜성은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혜성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성 혼수 직전이에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성은 제대로 반응할 힘도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야 혜성은 조금씩 의식을 차렸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이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간호사가 혜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간성혼수 직전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네요. 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정혜성 씨 맞으신가요? 혜성은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도윤입니다. 40년 전 해양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윤, 40년 전 해양경찰 동기였던 그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냐? 네, 혜성이 형.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생사를 함께한 동료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아, 넌 어떻게 여기에?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중환자실 명단에서 형 이름을 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형이더라고요.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혜성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형,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얼굴색이. 간경화 말기래.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혜성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간이식이요. 그런데 왜 수술을 안 받으세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혜성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비용이 혹시 수술비 때문인가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동료 앞에서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4천만 원 정도래.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제가 해드릴게요. 뭐? 수술비 말이에요. 제가 전액 부담할게요. 혜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료가 갑자기 4천만 원을 내주겠다고 한다니. 도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4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저한테는 작은 돈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무소도 제법 크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형한테 빚이 있잖아요. 빚. 40년 전 그 일 말이에요. 형이 저를 구해준 거. 혜성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40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조난 신호를 받고 출동했다가 도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대. 네, 맞아요. 그때 형이 목숨 걸고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전 진작 바다 속 물고기 밥이 됐을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파도가 10m가 넘게 치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도윤을 구하기 위해 혜성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형이 구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모두 형 덕분이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형을 찾고 싶었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진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윤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형을 구할 차례고요. 혜성은 감동에 벅차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외면받았지만 40년 전 동료는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4천만 원이 정말 큰 돈인데.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남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원만 50명이 넘어요. 도윤은 명함을 꺼내서 혜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다 대표 변호사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도 바다로 지었어요. 해양경찰 시절과 형이 저를 구해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혜성은 명함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기억해준 동료가 고마웠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형,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병원 원무과에 연락했습니다. 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하고요. 정혜성 환자 보호자입니다. 정혜성 환자 수술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계좌이체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마친 도윤은 혜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수술 받으세요. 형. 도윤아, 정말. 혜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춰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연락은 했고요? 도윤의 질문에 혜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락은
했지만 바쁜가 봐. 혜성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까지 털어놓기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계속 있을게요.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혜성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바다에서 구한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돌아와서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회복실에서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문안을 와서 혜성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형, 오늘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여요.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도윤아, 너 덕분이야. 혜성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멀리 바다가 보여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형, 퇴원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카페 계속 하실 건가요? 그래야지. 달리 할 일도 없고 바다 곁에서 조용히 살아야지.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형이 소유하고 계신 구좌읍 해변 토지 말이에요. 혜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토지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쓸데없는 땅. 그게 왜? 근데 네가 내 땅을 어떻게 알아? 형, 그 땅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곧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도윤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양생태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형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양생태관광 특구. 네,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 활성화 정책이에요. 지정이 되면 개발 제한이 해제되고 리조트나 펜션 등을 지을 수 있게 돼요. 혜성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형이 가지고 계신 땅이 2,500평이잖아요. 특구로 지정되면 평당 최소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도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00평에 평당 200만 원이면 50억 원이에요. 뭐? 50억. 혜성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형,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위치도 좋고 바다 전망도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지정된다는 거야?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공식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정부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혜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형,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이지. 그런데 도윤아,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제가 환경부 쪽 일도 많이 해서요. 해양 생태 관련 법안 검토 작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윤은 더 자세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예정 구역 지도인데 형 땅이 정확히 여기에 있어요. 지도상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에 혜성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이네. 그리고 형,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 정부에서 특구 지정과 함께 토지 매입도 추진한다고 해요. 공공개발 사업으로요. 그러면 민간에 파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도 더 후하게 주고요.
혜성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 때문에 절망했던 자신이 갑자기 50억 원의 땅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런데 이 일이 확실한 거야? 99% 확실해요. 저도 직접 관련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절차만 남은 상태예요. 도윤은 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정말 걱정 없으시겠어요? 수술도 잘 됐고 땅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게, 꿈 같은 일이야. 혜성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바다가 이제는 이런 큰 선물까지 준비해 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가족들한테는 이 얘기하실 거예요? 도윤의 질문에 혜성은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왜요? 이런 좋은 소식인데. 혜성은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요트 파티 사진과 연락 자제하라던 서연의 메시지까지. 그냥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윤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술비를 부탁했을 때의 냉정한 거절, 그런데도 처가 행사에는 8천만 원을 쓴 일,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메시지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응,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가족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형,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도윤아,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특히 윤호한테는. 왜요? 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윤호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또 다른 태도로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런 걱정이시군요. 응, 지금 윤호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중요한지. 도윤은 혜성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형. 그럼 일단 비밀로 해두죠. 고마워, 도윤아. 그날 오후 혜성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이 있으면 윤호의 태도도 달라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윤호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돈을 보고 달려올까요? 한번 지켜보자. 혜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토지 소식은 당분간 비밀로 해두고 윤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혜성은 퇴원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형, 몸조리 잘 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도윤아. 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집에 돌아온 혜성은 오랜만에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2주 동안 문을 닫았던 카페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바다가 잘 보이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혜성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윤호는 언제쯤 아버지를 찾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혜성은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혜성이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카페를 다시 열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몸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서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윤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혜성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 자제하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윤호가 봉투를 들어 보이며 기뻐했습니다. 수술비? 네, 4천만 원이에요.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혜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전 도움을 거절하던 아들이 갑자기 수술비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유호야, 나 이미 수술 끝났어. 예? 윤호와 서연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호는 혜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혜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 친구가요? 누가요? 윤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옛날 동료인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 윤호와 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럼. 수술은 잘 되신 거죠?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 잘 됐어. 혜성은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이 갑자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했어? 며칠 전에는 없다고 했잖아. 혜성의 질문에 윤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 친구들한테 빌리고 카드 대출도 받고 어떻게든 모았어요. 윤호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혜성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있을 거야? 네,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아버지 간병할게요. 간병. 네, 큰 수술 받으셨으니까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윤호의 말에 혜성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수술비도 안 내준 아들이 갑자기 간병을 하겠다니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날부터 윤호와 서연은 정말로 혜성의 곁에서 극진하게 간병했습니다. 카페 일도 도와주고 식사 준비도 해주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며칠 지나자 단골 손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며느리분도 친딸같이 잘해주시고. 혜성은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성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혜성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졌어요. 심각하다니. 투자금이 완전히 끊겼고 운영비도 부족해서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빚이 10억이 넘게 됐어요. 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라니. 10억? 그렇게 많이? 네. 투자 받을 때 개인 보증을 서가지고 신용대출도 받고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왔어요.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집도 날리고 신용도 완전히 망가져요. 혜성은 아들의 사업 실패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호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장인어른 칠순잔치에 그런 큰 돈을 썼어? 윤호와 서연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8천만 원짜리 요트 파티 말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사진 봤어. 이웃 아주머니가 보여줬지. 윤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거래처 돈을 잠깐 빌려서 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셔서 나중에 투자 받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래처 돈을? 네. 그런데 결국 투자도 안 됐고 그 돈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체면 때문에 벌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5억은 있어야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 혜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 3천만 원은 없다던 아들이 이제는 5억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도 없어서 못 냈는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 아들아! 아버님, 제주에 땅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구자읍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에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었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땅. 사실 그 땅이 이제 쓸모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뉴스에서 봤는데 제주도에 해양 생태 관광 특구 개발 계획이 있대요. 개발 제한도 해제된다고 하고. 혜성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벌써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보상금이 엄청날 수도 있다더라고요. 윤호의 말에 혜성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온 이유는 50억짜리 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 대출? 네, 아니면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여하면 세금도 절약되잖아요. 혜성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효부 행세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그냥 제주도에 있는 땅이라는 정도만요. 윤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혜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예, 혜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땅은 나의 삶이다. 돈으로 바꿀 수 없어. 윤호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혜성의 단호한 거절에 윤호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윤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땅은 팔지 않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 상황을 아시잖아요. 10억이라는 큰 빚이 있다고? 그건 너희 문제고, 내 땅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혜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수술비를 거절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연이 나서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아, 내가 수술비 도움을 정했을 때는 어땠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거절하지 않았니?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데? 그때는 아버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3천만 원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 빚 때문에 50억을 내놓으라고. 혜성의 말에 윤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우면서도 장인어른 칠순잔치에는 8천만 원을 쓸 수 있었잖아. 윤호와 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거래처 돈을 빌려서 한 거라며. 결국 체면 때문에 한 일이었던 거 아니야? 아버지, 내 목숨보다 처가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지. 혜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윤호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번만은 정말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혜성은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야, 일어나서 얘기해.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서연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윤호 오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연아, 그때 내가 절박했을 때는 왜 못 느꼈어?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계속 무릎을 꿇고 있자 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 둘 다.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윤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두 사람이 일어나자 혜성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봐. 언제부터 내 땅에 대해 알고 있었어? 윤호와 서연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부터요. 한 달 전? 네, 뉴스에서 해양 특구 소식을 보고 나서요. 그럼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내 땅을 노리고.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서 갑자기 수술비를 들고 온 거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거짓말 하지 마. 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을 안 받은 상태였다면 너희는 뭐라고 할 생각이었어?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받게 하고 나서 은혜를 갚으라고 할 생각이었지. 아버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 혜성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윤호야, 너 정말로 10억 빚이 있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증명해와. 예? 빚 증명 서류 가져왔어? 윤호는 당황하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혜성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작년부터 조금씩,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급격히 늘었어요. 올해? 네, 투자를 받으려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실패했어요. 혜성은 서류 날짜를 보니 정말로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장인어른 파티는 한 거야? 윤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이미 약속된 일이어서 취소할 수 없었어요. 8천만 원짜리 약속을? 장인어른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호야, 너 정말 철이 없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체면 때문에 8천만 원을 쓰면서 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은 아깝다고 생각한 거야. 윤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대신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재아가, 아니 서연아. 혜성이 호칭을 바꾸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지금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럼 왜 화가 나신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 때문이야. 혜성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는 외면했어. 하지만 돈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잖아. 아버지, 이게 가족이야? 이게 부모, 자식 아니야? 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윤호야, 말은 쉽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보였어.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거야?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내 땅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아달라는 거구나.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그 땅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내가 자랐고,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곳이야. 하지만 아버님, 어차피 안 쓰시는 땅이잖아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였어. 개발 제한 때문에. 지금은 해제될 예정이니까. 그래, 50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돈이 너희 것이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땅이고,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땅이야. 그런데 왜 그걸 너희 빚 때문에 팔아야 해? 윤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물려받을 땅 아니에요? 혜성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너 정말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무슨,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것이 될 땅이니까 미리 달라는 거지.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뭔 뜻이야?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호야, 서연아, 너희는 이제 내 자식,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 가족이라는 건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는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은행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아플 때는 외면하고 돈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오고 이게 뭐야? 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제발. 가라고 했어. 혜성이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와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가라. 혜성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탐욕과 이기심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윤호가 마지막 부탁을 했지만 혜성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가라. 결국 윤호와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성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본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와 서연이 떠난 후 카페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혜성은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34년간 키워온 아들이 보여준 탐욕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 카페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나와요!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성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윤호와 서연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요! 윤호가 카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혜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너희 뭐야? 가라고 했잖아.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하는 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할 게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서연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언제 아버님을 버렸어요? 수술비가 필요할 때 외면한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그건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우면서 8천만 원짜리 파티는 할 수 있었잖아. 혜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호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그때 일만 들먹이시고. 혜성은 아들의 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윤호야,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낼 만하잖아요. 아버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저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세요? 10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하지만 윤호의 말투는 전혀 부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 어차피 아버님 혼자서는 활용도 못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희가 잘 활용해서 빚도 갚고 나머지는 아버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나머지를 내게 준다고?
혜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억 중에서 10억만 저희가 쓰고 40억은 아버님께 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혜성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땅으로 생긴 돈을 너희가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윤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 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저희가 언제 가족으로 안 생각했어요? 수술비 거절할 때부터야. 윤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정말! 아버지,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저희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혜성은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윤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제가 뭔 소리 했어요? 내 일은 중요하고 내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윤호의 행동은 정확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서연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렇게 해요. 땅을 증여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아, 증여. 네,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혜성은 이들의 계산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지금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받겠다는 게 그런 뜻 아니야. 윤호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절차상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편하게. 네. 나중에 상국할 때 복잡해지니까. 혜성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호야, 너 정말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무슨?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것이 될 땅이니까 미리 가져가겠다는 거지. 윤호는 부정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윤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윤호가 혜성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손 떼래. 저희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윤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10억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윤호가 격분하며 혜성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하, 혜성이 뒤로 넘어지며 카페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커피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윤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서류에 사인하세요. 윤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혜성에게 던졌습니다. 사인 안 하면 여기서 안 갈 거예요. 혜성은 바닥에 넘어진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34년간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호야, 너 빨리 사인하세요. 그때 카페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이 실내 상황을 보고는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웃에서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혜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미쳤습니다. 아버지! 윤호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고 강도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상황을 보고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신가요? 도윤이 윤호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윤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강도윤 변호사입니다. 혜성 형의 친구고요.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잔들과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도윤이 땅 증여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윤호가 당황했습니다. 토지 증여 서류네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바닥에 있죠? 경찰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을 아시나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혜성 형께서는 이미 모든 토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제 공증까지 마쳤고요. 뭐? 윤호와 서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요? 네, 해양환경보호재단에 전에 기부하셨습니다. 도윤의 말에 윤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아버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연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죠?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폭행 혐의와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잠깐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가족이라도 폭행은 범죄입니다. 결국 윤호와 서연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카페를 나가며 윤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카페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혜성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4년간의 부자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도윤이 혜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형, 정말 토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신 거예요? 혜성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했어. 그냥 윤호들을 막으려고 한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형, 정말 기부하실 생각 있으세요? 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도윤은 혜성과 함께 깨진 잔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카페 말이에요. 계속 하실 건가요? 혜성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이곳에 있으면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날 것 같고, 그럼 잠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곳, 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혜성은 도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카페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경찰차가 왔다던데.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쉬려고 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성은 제주도 서쪽 끝 한림읍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을 임대했는데 구자읍보다 훨씬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구자읍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진실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구나. 혜성은 새집 앞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해양생태관광 특구 지정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도윤이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형, 정말 50억 이상의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정부에서 공식 매입 의사도 밝혔고요. 혜성은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기뻤겠지만 지금은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 정말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부하실 건가요? 응. 그럴 생각이야. 정말요? 응. 내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어. 혜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겠어. 어떤 곳에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해양환경 보호와 그리고 난치령 어린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 도윤은 혜성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형. 그런가?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며칠 후 혜성은 도윤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 정식으로 기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토지가 바다사랑 환경재단과 희망의 아이들 의료재단에 각각 절반씩 기부되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신문에 제주 바다를 지킨 어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65세 정혜성 씨는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경보호와 어린이 의료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본인은 바다가 준 선물을 바다와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를 본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해양환경 보호에 힘쓰는 시민단체들과 소아암 환자 가족들로부터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혜성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촌 마을에서의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혜성은 매일 새벽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 구자읍 카페가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이곳의 평온함이 더 좋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바다와 자연만을 벗삼아 사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윤호와 서연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고 10억 빚 때문에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혜성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을 거야. 혜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마음은 돈으로도 다시 돌릴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혜성은 집 앞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구나. 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기부하신 토지로 첫 번째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소아암 환자 10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정말 네,
형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혜성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잘 됐네. 형,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혜성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드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혜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서서히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혜성이 한림읍으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혜성은 바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만드는 리듬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성이 기부한 의료재단에서 지원받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이 제주도로 요양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혜성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7-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애성이라고 해. 여기 살고 있어. 지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실례했죠? 아니에요. 귀여운 아이네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어요. 희망이 아이들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가족여행 왔거든요. 희망이 아이들 재단. 혜성이 기부한 그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해요. 이런 기회 주신 기부자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혜성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 기부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같이 걸어요. 그래, 같이 걸어보자. 혜성은 지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바다가 왜 이렇게 예뻐요? 바다는 언제나 예쁘단다. 그리고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안 해요. 응, 바다는 언제나 진실해. 기쁠 때는 잔잔하고, 화날 때는 거칠고, 슬플 때는 조용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도 바다처럼 착한 것 같아요. 혜성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땅을 기부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함께 걸은 후 지우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혜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혜성 씨,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혜성 씨, 기사가 또 나왔던데요. 기사요. 이장님이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지킨 어른 1년 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혜성 씨가 기부한 50억 원 상당의 토지로 지금까지 소아암 환자 100여 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았고 해양환경 보호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재단 측이 발표했다. 혜성은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요. 과분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장님의 질문에 혜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좋은 일 하신 아버지를 두셔서 자식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혜성은 답 대신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성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윤호와 서연이 카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4년간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형, 혹시 윤호 소식 들으셨어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났대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혜성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형, 윤호가 형께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과. 네,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사과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아. 정말요? 응. 화를 내려면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거든. 도윤은 혜성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없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형. 도윤이 돌아간 후 혜성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질 무렵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혜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혜성이 손을 흔들어 주자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내일 서울 가요. 그래, 아쉽네. 아저씨도 서울 오세요. 나는 여기가 좋아서 여기 살 거야. 그럼 저희가 또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지우가 혜성에게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뭐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저씨 주려고 그렸어요. 그림을 보니 바다와 바닷가를 걷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마워요라는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바다 구경시켜줘서요. 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장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예쁜 그림이네.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지우가 혜성을 꼭 안았습니다. 34년간 키운 아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이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성은 언제처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다 끝에서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면이 장관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구나. 혜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폐를 시원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윤호와 서연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와 인사하고 바닷가를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소박한 행복이 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지켰다. 혜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겠다고.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지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성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혜성은 생명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바다야. 혜성은 바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어준 바다에게. 바람에 실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혜성의 마음에는 고요한 만족감이 퍼졌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푸른 바다의 끝에서 혜성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